일부 11월의 독방, 그리고 남겨진 편지. 2025년 11월, 계절의 마지막 잎사귀마저 모조리 떨구어 내려는 듯 차가운 초겨울비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S요양원의 가장 후미진 곳 305호실의 창문에도 예외 없이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305호실. 그곳은 병원 건물 전체를 통틀어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북쪽을 향한 1인용 독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일 법한 그 비좁은 공간은 이제 75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머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얇은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바깥의 날씨보다 어쩌면 더 스산하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 얇은 담요 한 장이 덮인 채 김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레 솥을 휘젓던 그 손은 이제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마른 손은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 가슴팍 위에서 힘겹게 움켜진 채로 그렇게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김순자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오후 순찰을 돌던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가 다급하게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순자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또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순자 할머니의 몸은 이 방 안의 공기처럼 싸늘한 온기만을 남긴 지 오래였습니다. 황망한 표정의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에 비치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상연락망 가장 위에 적힌 보호자 박상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기계적인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오지숙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곳이 S요양원임을 밝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호자인 박상철 씨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지금 바빠 죽겠다며 혹시 그 노인네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쳤느냐고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밀린 요양비는 다음 주에 보내줄 테니 재촉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과 슬픔을 억지로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순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며느리 오지숙은 그래서 장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자기들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곤란하다는 투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남편 상철 씨에게 전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딸깍 소리와 함께 무정하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수화기를 든 채 수진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순자 할머니가 앙상한 손으로 수진 씨의 옷깃을 붙잡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상철이 전화 한 통만, 딱 한 번만 목소리 좀 듣게 해줘. 그렇게 애타게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마지막 소원 하나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305호실로 돌아와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팍 위에 굳어있던 손을 조심스럽게 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것처럼 할머니의 소나기에서 꾸깃꾸깃하게 접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유서. 이수진 요양보호사님께. 이부 50년의 땀 30억 원이라는 이름. 김순자 할머니의 일생은 억척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갓난아들 박상철을 포대기에 업은 채 시장 바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남편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국밥을 끓여 파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밤 11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야 가게 구석의 쪽방에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대인 팔의 화상 자국은 셀 수도 없었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그녀의 손마디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처럼 뒤틀리고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단 하루도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할 아들 상철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시장 바닥의 국밥집 아줌마로 살아도 좋았지만 아들만큼은 번듯한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는 사장님이 되길 바랐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쐬며 그녀는 통장에 쌓여가는 돈과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은 그렇게 5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장 입구의 작은 국밥집은 어엿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평생을 바쳐 모은 현금 30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습니다. 그 30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50년 세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그녀의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그런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겉보기에는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오지수까지 얻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야 지긋지긋했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어머니에게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고 성화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식당 일은 접고 자신들이 마련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쉬시라고,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차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내외의 그 말이 자신의 50년 고생을 보상받는 것만 같아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말대로 50년 삶의 터전이었던 식당과 건물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전 재산 30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그날 밤,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숙이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순자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서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은 이대로 평생 남의 밑에서 회사원으로 썩을 수는 없다며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지숙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30억을 자기들에게 맡겨만 주시면 1, 2년만 고생하면 100억, 200억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그때가 되면 어머님을 궁전 같은 집에 모시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노후를 기댈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상철아, 그 돈 내 전 재산이다. 그거 없으면 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 상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못 믿으시느냐며 자신이 어머니 돈을 떼먹을 놈으로 보이느냐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딱 2년만, 아니 3년만 맡겨주시면 원금은 물론이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얹어 돌려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5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던 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아들의 눈물 앞에 그녀는 결국 통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마지막 지혜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가져가라. 대신 혹시 모르니 그냥 형식적인 거다. 그녀는 며느리 지숙에게 3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도 참 저희를 뭘로 보시고라며 잠시 입을 삐죽였지만 아들 상철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써드려야죠라며 흔쾌히 펜을 들었습니다. 30억 원을 연이자 5%로 어머니 김순자에게 빌린다. 아들의 도장이 찍힌 그 붉은 인주가 지옥의 문을 여는 계약서가 될 줄은 그때의 순자 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분 학원, 그리고 6평의 감옥. 어머니의 전 재산 30억 원이 아들의 통장으로 넘어간 그 다음 날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순자 씨를 서울 강남의 50평짜리 휘황찬란한 최고급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가장 크고 햇빛이 잘 드는 안방을 어머님 방이라며 내주었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부드러운 이불과 값비싼 가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과 가방을 사다 안겼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 외식을 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풀리고 있다는 아들의 싱글벙글한 얼굴을 보며 순자 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50년 고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그렇게 꿈결 같은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사업상 접대라는 변명이 늘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던 외식은 뜸해졌고 며느리가 사다 주는 백화점 쇼핑백의 가짓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지숙이 사업 파트너라며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에서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던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손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며느리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들릴 듯 말 듯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손님들 계신데. 아이고, 냄새. 어머님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네, 냄새. 평생 가마솥 앞에서 끓여낸 구수한 뼈 국물 냄새. 그것은 순자 씨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50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에게 그것은 숨겨야만 하는 천박하고 냄새나는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늦게 귀가한 아들 상철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어가는지, 그리고 혹시 빌려준 그 돈은 언제쯤 돌려줄 수 있는지.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으니 자꾸 돈 하지 마시라고 자신을 못 믿는 거냐며 도리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아들 앞에서 2번 다시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TV 소리가 시끄럽다. 거실에 나와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만 계시라. 온갖 타박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50평짜리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순자 씨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이제 6평 남짓한 햇빛 잘 들던 그 안방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감금된 눈치 보는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모처럼 만에 환한 얼굴로 순자 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더 좋은 7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집이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해야 해서 1~2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 때문에 아들의 앞길이 막힐까 혹은 또다시 며느리의 구박을 받게 될까 두려워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순자 씨의 단출한 짐을 챙겨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S요양원. 2인실이었지만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딱 2달만 계시면 궁정 같은 새 집으로 모시러 오겠다고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이 있다며 바쁘다고 황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순자 씨가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부 버려진 독방, 그리고 마지막 기록. 요양원에서의 첫 한 달은 약속대로 2인실에서 지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전화도 2번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래, 2달만 참으면, 2달만 참으면 다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2달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전화가 한 차례 더 걸려왔을 뿐입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요양원 원장이 순자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이신 아드님과 연락이 닿질 않는데 요양비가 2달째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하니 어쩔 수 없이 방을 옮기셔야겠다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옮겨진 곳은 1층 구석,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풍이 심한 창고나 다름없는 1인용 독방 바로 305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억 전 재산과 함께 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언제나 고객님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몽땅 빼앗겼다는 억울함. 순자 씨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죽을 떠먹이며 어르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라며 어린아이 달래듯 순자 씨를 설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수진 씨의 손을 붙잡고 자신이 살아온 기구한 세월과 아들에게 배신당한 억울한 사연을 밤새워 토해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순자 씨의 유일한 말벗이자 마지막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순자 씨의 손에 낡은 수첩과 펜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억울한 것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다 적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글로 쓰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른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보낸 50년의 세월,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 아들에게 30억 통장을 넘겨주던 날의 대화, 며느리의 차가웠던 그 경멸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피눈물 섞인 말들까지 한자 한자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날카롭고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수진 씨를 아무도 몰래 독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짐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속옷 사이에 숨겨두었던 꼬깃꼬깃 접힌 차용증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없는지 혹시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딱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이곳으로 좀 불러줄 수 없겠느냐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진 씨는 순자 씨의 그 처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익변성 변호사를 요양원 법률 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장시켜 순자 씨의 독방으로 몰래 데려왔습니다. 차용증을 꼼꼼히 확인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이며 지금이라도 공증 절차만 거친다면 아들에게 30억 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전 재산을 그 파렴치한 놈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부터 불러주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맞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순자 씨의 피 맺힌 한이 담긴 유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증까지 모두 마친 변호사가 돌아가던 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수진 씨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김순자 할머니는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부 피눈물의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 심판. 다시 현재 장례식장입니다.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오지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도 된 듯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의 효심 가득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인 연기에 사정을 알 리 없는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저렇게 잘했으니 저리 슬프게 울만도 하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발인까지 마친 날 오후.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비어버린 장례식장 정산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 내외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지숙은 피곤해 죽겠다며 혹시 그 노인네가 우리가 모르는 땅 문서나 비자금이라도 숨겨둔 것은 없는지, 30억이 정말 전부였는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산실 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리고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고 김순자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라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에 며느리 오지숙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남길 게 뭐가 있다고 유언이냐며 설마 그동안 밀린 요양비라도 대신 내달라는 것이냐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 김순자님께서 남기신 법적 공증까지 모두 완료된 유언장이라며 지금부터 낭독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이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듯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김순자님은 아들 박상철에게 2023년 5월 10일 현금 30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연이자 5%로 대여하였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로 아들 박상철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 원본과 공증 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건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낭독을 계속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오지숙은 고인을 요양원에 유기하고 단 한 차례의 연락이나 방문도 없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고인의 사망 시점과 동시에 대여 원금 30억 원과 그동안 밀린 이자 총 4억 5천만 원의 즉시 상환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로 요양원 비용 체납 기록과 2년간의 통화 시도 내역,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과 기록물 일체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조항이 낭독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일한 법적 재산인 채권 34억 5천만 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첫째,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답게 돌봐주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말벗이 되어준 이수진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5억 원을 상속한다. 둘째, 남은 채권 전액 약 29억 5천만 원은 고인이 평생 시장에서 국밥을 팔며 남몰래 후원해왔던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한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오지숙에게는 내 평생의 피눈물과 내 마지막의 깊은 원망과 함께 단 10원도 남기지 않는다. 유언 낭독이 끝난 정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하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으며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오지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건 다 사기다. 저 요양보호사년이 할망구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조작한 것이라며 발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증까지 완료되어 그 어떤 법적 하자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로 박상철 씨 명의의 모든 사업체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70평대 아파트 전부에 즉시 가압류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폐륜 행위에 대해서는 보육원 측과 협의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50년 피땀이 담긴 30억 원으로 이룬 그 화려하고 안락했던 살.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유언장과 함께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수진 요양보호사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5억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김순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보육원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뜻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비온 뒤 맑게 갠 11월의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김순자 할머니가 그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재산은 자식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심판한 것 또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냉철하고도 통쾌한 복수였습니다.